국민을 지켜야 할 손이 어느 날 국민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금고가 완전히 비기도 전에 서민들의 밥상부터 사라지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재산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변한다면 말입니다. 70여 년 전 한 노승은 한반도에 찾아올 가장 무서운 재앙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적군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그가 보았다는 미래에는 총을 든 군대도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대지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개인과 기업, 국가가 동시에 빚에 눌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 시작점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입니다. 경술년으로부터 15번째 봄, 그 시기는 2020년 경자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불안한 징조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일까요? 타너 스님은 2030년을 두고 모든 빚의 주인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대전환의 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은행과 기업, 정부의 금고가 동시에 흔들리는 날, 과연 누가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예언과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 자료가 아닙니다. 일부는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이며 실제 문서의 존재와 정확한 문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경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1913년 평안남도 운산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기를 보였고 7살 무렵에는 어려운 한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15살에 출가한 뒤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주역과 정감록, 동양의 역사와 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예언을 암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타너 스님은 깊은 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종이 위에 문장을 적곤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종이를 펼쳐보면 알 수 없는 숫자와 계절, 동물과 방향을 뜻하는 상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은 훗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타노록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스님이 홀로 산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는 순간 머지않아 그들이 울게 될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곧 피난길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1950년 봄, 한반도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제는 조금씩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노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 북쪽의 사내가 금지된 선을 넘을 것이다. 피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이 땅은 한 사람의 생보다 더 오래 둘로 갈라져 있으리라. 사람들은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올랐고 한반도는 피와 포연으로 뒤덮였습니다. 전쟁은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파괴했고 분단은 7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가 정말 미래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불안한 흐름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어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도 전에 두 번째 예언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가 시작될 무렵 타너 스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군복 입은 젊은 자가 권력의 문을 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는 산을 깎아 길을 만들고 강 위에 다리를 놓으며 밤이던 땅에 수많은 불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이 강할수록 뒤에 드리운 그림자도 길어지리라. 당시에는 군인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권력을 장악했고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개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의 공장으로 향했고 밤이 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불빛 뒤에는 억압과 희생이라는 긴 그림자도 남았습니다. 길과 공장, 밝은 전등과 그 뒤의 어둠. 타노 스님의 문장은 마치 그 시대 전체를 미리 요약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의 예언이 현실과 겹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졌다는 기록은 전쟁도 한 명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경제적 붕괴와 사회 질서의 변화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타노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경술련으로부터 15번째 봄, 한민족이 스스로 금고의 문을 열리라.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빚을 적은 종이일 것이다. 경술련은 2010년입니다. 15번째 봄은 2020년 경자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2020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균열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금고는 국가와 가정의 불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이 황금이 아니라 빚을 기록한 종이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있지만 대부분이 대출입니다. 기업은 거대해 보이지만 빌린 돈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도 미래 세대가 낼 세금으로 오늘의 문제를 막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빚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국가의 위기가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용의 몸이 병들면 꼬리부터 썩어 들어가리라. 용이 국가라면 꼬리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큰 돈을 빌려 집을 산 청년, 매달 임대료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 월급이 끊기는 순간 생활이 흔들리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국가와 대기업은 충격을 견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은 작은 금리 변화와 물가 상승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큰 배가 암초에 걸리면 작은 배들이 먼저 가라앉으리라. 큰 배는 은행과 대기업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배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대기업 한 곳이 투자를 줄이면 수많은 협력업체가 일감을 잃습니다. 은행이 돈줄을 조이면 자금이 부족한 작은 회사부터 쓰러집니다. 한 번의 충격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마지막 구절은 더욱 무겁습니다. 하늘의 곡간이 비면 땅의 백성은 쌀알을 세며 끼니를 기다리리라. 하늘의 곡간은 국가 재정을 뜻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는 실업자와 기업, 금융기관과 취약계층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줄고 지출만 계속 늘어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제도도 점차 힘을 잃습니다. 지원은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려 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지켜줄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너 스님이 보았다는 가장 무서운 미래였을까요?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 말입니다. 경사는 국경을 넘지 않고 성문은 안쪽에서 열리리라.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빚으로 미래의 돈을 현재로 끌어왔습니다. 개인은 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기업은 빚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사용했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느려지고 인구가 줄며 이자가 무거워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대출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게 문을 닫지 않기 위해
매일 견뎌야 하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평생 집을 살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직장인은 해고를 걱정하고 자영업자는 내일 손님이 끊길까 두려워합니다. 타너 스님의 마지막 제자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록을 다시 펼쳤다고 합니다. 잉크가 번져 읽을 수 없던 한 장을 달빛 아래 놓자 두 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전환. 그리고 그 아래에는 2030년을 뜻하는 암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타너 스님은 2030년에 세 개의 새 문이 동시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문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금융기관도 흔들립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가정과 기업은 버틸 방법을 잃습니다. 불안한 소문 하나만 퍼져도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문입니다.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합니다. 협력업체에 지급할 자금이 끊기면 작은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식당과 상점, 시장까지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돈의 문입니다. 은행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풀면 화폐의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오늘은 살 수 없게 됩니다. 은행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기업에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국민에게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정부에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힘이 부족합니다. 세 개의 문이 함께 열리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신을 부자라고 믿었던 중산층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로 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가 오르면 감옥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려 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월급이 계속 나올 때만 중산층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순간 몇 달 안에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집은 있지만 대부분이 은행의 몫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이자와 생활비로 곧바로 사라집니다. 타너 스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위기는 진짜 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라고 믿었던 환상을 벗겨냅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집값을 올렸고 당신들이 만든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 노년 세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집과 빚, 연금과 부양 문제를 두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탓할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 경고했다고 합니다. 밥그릇이 작아지면 같은 집에 사는 자들이 서로를 도둑으로 보리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의 예언은 파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찾아올수록 거대한 도시보다 작은 지역사회가, 거대한 조직보다 서로를 믿는 공동체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감록의 십승지는 지도 위에 숨겨진 특별한 장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곳, 이웃끼리 믿고 도울 수 있는 곳,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않는 가정, 이런 곳이 새로운 시대의 십승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시는 돈을 먹고 살지만 마을은 땅을 먹고 산다. 도시는 식량과 전기, 물과 의약품까지 거대한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는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서로 나누며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가 경고한 기근 역시
농작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전통적인 흉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량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살 수 없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있지만 운송망이 끊겨 도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기근입니다. 격암 남사고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곡식의 값이 하늘에 닿을 때 오래된 질서가 주인을 바꾸리라.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예언자가 물가와 식량을 변화의 신호로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러나 타노 스님은 이 고통 뒤에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가리던 큰 나무가 쓰러져야 작은 싹이 햇빛을 보리라.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해온 경쟁과 소유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집과 비싼 자동차를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사람이라는 믿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공동체와 나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 가족이 물건을 나누고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작은 지역에서 식량을 기릅니다. 서로의 집과 농기구를 고쳐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줄인 사람,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한 사람,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은 사람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작물을 기르며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의 신뢰를 지킨 사람입니다. 산어 스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금은 하루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나 기술을 가진 두 손은 한 사람의 평생을 살리리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통장 속 숫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 어려울 때 서로를 버리지 않는 관계가 진정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도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가리고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와 가계의 빚을 줄이며 투기보다 생산과 공동체에 힘을 쏟는 길입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완전히 정해진 운명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3년 타노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제자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열지 마라. 사람들이 서로를 잃기 시작할 때 열어보아라. 제자는 수십 년 동안 봉투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계층, 지역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자 마침내 봉인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긴 예언도 복잡한 암호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날은 백성이 가난해진 날이 아니라 서로를 버린 날이다. 어쩌면 타노 스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은행의 파산도, 기업의 붕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재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금고가 흔들려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킨다면 사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제도가 무너져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약해져도 인간의 기술과 신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노 스님이 말한 2030년의 대전환 이후 동아시아에는 더 거대한 변화가 이어진다는 또 다른 예언이 전해집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은 일본 메이지 시대 아오모리 현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진 이지미 야스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영광과 패망, 관동 대지진, 그리고 2033년 일본에 찾아올 세겹의 재앙과 2034년 한반도의 통합까지 미리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더 기이한 것은 마지막 예언을 남긴 뒤 일본의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일본 고유 신앙인 신도에 깊이 빠져 있던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아오모리 외곽의 오래된 신사에서 홀로 기도를 올린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신사의 등불이 바람도 없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둥근 달 하나만 모습을 드러냈고 달빛은 신전 깊숙한 곳을 비추었습니다. 이후 7일 동안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동안에도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배운 적 없는 별자리와 바다의 흐름, 낯선 도시의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불길에 휩싸인 일본 열도와 검은 선으로 둘로 갈라진 한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7일째 눈을 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해의 그림자도 볼 수 있다. 그는 다이코쿠텐, 즉 대흑천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흑천은 일본의 칠복신 가운데 하나로 곡식과 장사, 재물과 행운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전승 속에서 대흑천은 복만 나누어주는 온화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지미 야스코도 개인의 운세보다 국가가 쌓은 업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라가 누리는 번영이 클수록 그 밑에 쌓이는 원한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 황금빛을 내는 시대라도 땅속의 원한이 한계를 넘으면 복을 주던 신은 순식간에 심판의 신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아오모리 일대에 퍼졌습니다. 농민들은 흉년과 홍수의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닥칠 날짜와 마을의 불이 날 밤, 돌아오지 못할 배의 방향까지 짚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영광의 정점에 오른 뒤 1945년 참담한 패배를 맞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지미 야스코는 제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업은 100년 동안 산처럼 쌓였다. 붉은 달이 뜨면 관동의 땅이 갈라지고 돌로 만든 집은 무너지며 나무로 만든 도시는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곳을 떠나라.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자와 상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도쿄와 요코하마를 떠났습니다. 1923년 9월 1일 사가미만 부근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불길은 목조 건물이 밀집한 거리를 따라 번졌습니다. 바람은 불을 키웠고 도시는 거대한 화염 속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지미 야스코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그를 경계하는 권력의 시선도 늘어났습니다. 이지미 야스코는 일본이 승리를 거듭할수록 오만해지고 결국 자신이 시작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그의 말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집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출입이 감시되었고 기록 몇 권은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보았으나 지금은 말할 수 없는 100년 뒤의 일이 적혀 있다. 황금의 세상이 빛을 잃기 시작할 때 봉인을 풀어라. 그러나 명심하라.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피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검은 원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이 끝나는 곳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가 체포되었는지 스스로 몸을 숨겼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말처럼 신의 부름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봉인된 기록의 첫 번째 예언은 202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틈이 서서히 벌어지고 어둠의 물결이 일어난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세상은 빛을 잃고 사람들은 쌓아놓은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금으로 만든 벽부터 먼저 갈라질 것이다.
하늘의 틈은 천문 현상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 화폐와 금융에 대한 믿음, 전쟁을 막아주던 국제 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지미 아스코는 2026년부터 인류가 거대한 경제적 시련에 들어간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떠받쳐온 부의 기둥에 금이 갑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대지진과 기상이변, 가뭄과 흉작이 이어집니다. 식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도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도시가 늘어납니다. 항구와 공장이 멈추고 국가 간 거래가 끊깁니다. 풍요로 유명했던 지역에서도 배급을 기다리는 긴 줄이 나타납니다. 이 시련은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약 5년 동안 세계는 오래된 질서가 해체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종말이라고 부르지만 이지미 아스코는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파괴라고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체제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9년 혼란이 가장 깊어질 때 동아시아에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어둠의 인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분노를 하나로 모읍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강한 군대와 기술, 민족적 자부심을 앞세워 짧은 시간 안에 국가를 다시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 명은 빛의 인도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적대하던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인도자가 공포로 사람을 움직였다면 빛의 인도자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지미 아스코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누가 더 강한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원한을 멈춘 자다. 2029년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침체된 일본 사회를 하나로 묶고 경제와 군사, 첨단 기술을 동시에 부흥시킵니다. 일본은 다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올라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에는 새로운 시대를 환영하는 깃발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광이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지미 아스코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등불이 꺼지기 직전 가장 밝게 타오르는 순간, 일본의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둠의 인도자가 만든 지나친 자신감과 외부를 향한 대결이 일본을 피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끌고 갑니다. 2033년 일본에는 세 겹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서쪽에서 오는 불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의 하늘에 붉은 띠가 나타나고 밤에도 대낮처럼 번쩍이는 불빛이 이어집니다. 예언서에는 불비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무기인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인지 대규모 화재를 뜻하는 상징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산업지대와 군사시설이 먼저 멈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각성입니다. 일본 열도 아래의 지각이 크게 움직이며 연쇄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 지역의 흔들림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지역의 땅이 갈라집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들이 동시에 연기를 뿜습니다. 도로와 철도, 전력과 통신이 끊기며 일본은 지역별로 고립됩니다. 세 번째는 바다의 심판입니다. 거대한 해일이 태평양 연안을 덮칩니다. 일부 해안은 반복되는 침수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됩니다. 일본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국가적 힘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불과 몇 년 전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고 믿었던 나라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 미치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2033년 한반도도 지진과 해수면 변화로 피해를 입습니다. 남쪽과 서쪽 해안에서는
해저 지형이 솟아오르고 기존의 섬과 갯벌이 새로운 육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안 도시는 혼란을 겪지만 한반도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지미 야스코는 일본의 흔들림을 끝이라고 불렀고 한반도의 흔들림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빛 땅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니 둘로 나뉜 기후는 하나의 줄기로 돌아갈 것이다. 결정적인 징조는 2034년 5월에 나타납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한반도 곳곳에서 태양 주위에 6개의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실제 태양과 6개의 환일이 겹치며 마치 7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 결정의 빛이 굴절된 대기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예언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5월에 7태양이 떠오르면 석 달 뒤 북쪽의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둘 것이다. 죽음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만 그 열쇠는 바깥에서 온다. 정확히 석 달 뒤 북한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공식 발표는 짧았고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 측근의 배신, 비밀 작전과 같은 수많은 소문이 퍼집니다. 지도자의 죽음과 동시에 권력기관과 군부가 여러 파벌로 갈라집니다. 일부 부대는 서로 다른 명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7일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 북한의 중앙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국경이 봉쇄됩니다. 셋째 날, 식량과 의약품을 들여오기 위한 첫 인도주의 통로가 열립니다. 넷째 날, 주민들이 남쪽과 동쪽의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 핵무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둘러싼 국제협상이 긴급하게 진행됩니다. 여섯째 날, 남과 북의 실무자들이 공동관리기구를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통일은 단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무력 충돌을 막고 식량과 의료를 공급하는 긴급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후 철도와 전력망을 연결하고 화폐와 시장을 조정하는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의 과도 정부를 거쳐 정치적 통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빛의 인도자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굴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남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군부와 민간, 주변 강대국을 하나의 협상장으로 불러 모아 전쟁 없이 권력을 넘기는 길을 만듭니다. 어둠의 인도자가 일본을 공포와 힘으로 묶었다면 빛의 인도자는 한반도를 화해와 생존의 약속으로 연결합니다. 서울과 평양, 개성을 잇는 길이 다시 열립니다. 북한의 자원과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재건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평양은 북부의 행정과 산업 중심지가 됩니다. 개성은 남북을 연결하는 금융과 교육의 도시로 성장합니다. 서울은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핵심 도시로 남습니다. 그 안개는 단순한 분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이념 대립과 이산 가족의 눈물, 서로를 향한 증오까지 한 세기 동안 한반도를 덮었던 모든 상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재앙 이후 심각한 인구 이동을 겪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안 도시를 잃은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주변국으로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규모 재건이 진행되는 통일 한반도로 향합니다. 평양과 개성에는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 가족이 정착하는 국제구역이 생깁니다.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의 후손들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일자리와 안전을 구하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이지미 야스코는 이 광경을 두고 말했다고 합니다.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열립니다. 남쪽의 항구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합니다. 일본이 약화되고
기존 강대국이 내부 위기에 매달리는 동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안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힘의 중심에는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연결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오랜 분단을 끝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적대하던 국가 사이의 중재자가 됩니다. 음악과 영화, 기술만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다시 세운 방식까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지미 야스코가 말한 한반도 정신의 황금기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원한을 넘어선 경험 자체가 힘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는 수많은 길 가운데 가장 짙은 그림자일 뿐이다. 인간이 탐욕을 멈추면 불은 약해지고 증오를 내려놓으면 땅의 흔들림도 짧아질 것이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아직 돌아갈 시간이 남았다는 경고다. 타노 스님과 이지미 야스코. 서로 다른 나라와 시대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의 재앙과 한반도의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예언이 가리키는 핵심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거대한 나라와 제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기술만으로 사회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공동체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왔을 때 상대를 완전히 없애야 할 적으로 본다면 같은 민족도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은 국민의 가난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를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미 야스코가 마지막에 남겼다는 경고도 탐욕과 증오를 멈추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줄여야 합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삶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한 가지 자산과 한 가지 소득에 모든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가족이 서로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둘째, 실제 삶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작은 고장을 고치고 건강을 관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통장 속 돈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손과 지혜는 더 오래 남습니다. 셋째, 가족과 이웃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치와 세대,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집값은 변해도 가족과 이웃은 같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야 할 사람들입니다. 넷째, 확인되지 않은 예언과 공포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언은 경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건이 일어난 뒤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30년의 경제 위기도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2033년 일본의 재앙과 2034년 한반도의 통합도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과 탐욕을 방치하고 서로를 적으로 만들며 전쟁과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어두운 예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서로를 지키며 대화와 평화를 선택한다면 예언이 말한 가장 짙은 그림자에서 미래는 예언자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는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거짓된 풍요를 벗어던지고 더 단단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는 날은 백성이 가난해진 날이 아니라 서로를 버린 날이다. 그리고 이지미 야스코의 마지막 경고도 기억해 보십시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아직 돌아갈 시간이 남았다는 경고다. 우리는 계속 미래의 돈을 빌려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삶의 방식을 바꾸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것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를 탓하고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위기를 넘어갈 것입니까? 2030년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는 해가 될까요? 아니면 오래된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해가 될까요? 2034년 한반도의 하늘에는 정말 7개의 태양이 떠오를까요? 그 전에 인간이 먼저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쓰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타너 스님의 2030년 경제위기 예언과 이지미 야스코의 2034년 한반도 통합 예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역사,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